지금 내 손 안 보여? 김치도 안 먹는데 내가 김장을 해야 해? 응? 미안해요. 김치를 먹지도 못하는 민서는 매년 시댁 김장에 동원됩니다. 200포기를 혼자 담그는 동안 시누이들은 사진만 찍고 떠났죠. 화장실에서 무너진 민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해. 빨갛게 부은 손을 내밀며 민서가 처음으로 외칩니다. 왜 매년 저만 이래야 해요? 과연 이 불공평한 관계에 변화가 올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올해 33,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째고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죠. 그런데 저에게는 남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치를 전혀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위장이 약했어요. 매운 음식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간마다 김치를 남기는 아이였죠.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냥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김치 없이 살아왔습니다. 찌개도 맵지 않은 것만 먹고 외식할 때도 김치는 치워달라고 부탁하죠. 친구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결혼하고부터였습니다. 첫 명절 때 시어머니께서 제 밥상에 김치가 없는 걸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위장이 약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 그 다음 명절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말씀하셨어요. 김치 없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조금씩이라도 먹어보라고. 저는 매번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정말 못 먹는다고 설명했죠. 오늘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 준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대신 깍두기 물을 더 넣어 끓였죠. 준호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다음 주에 김장하신대.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벌써 그 시기가 왔구나 싶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찾아오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죠. 올해는 일찍 하시네. 아직 10월인데. 날씨가 따뜻해서 빨리 해야 한대. 그리고 올해는 배추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장. 저는 김치를 먹지도 않는데 매년 그 일에 동원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가 먹지도 않을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준호는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내려가자. 하루면 끝날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해도 예외는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장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밤 11시쯤 제가 막 씻고 나오는데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셨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다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 안 잤어요. 네. 아, 김장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말리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난처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서한테 말할게요.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은 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미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뭐래? 어머니가 이번 김장은 좀 큰 규모로 하신대. 언니네 가족들 것도 해주시고 수진이네 것도 해주신대. 수진이는 막내 시누이입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임신 중이에요. 큰 시누이는 아이가 둘이고요. 그럼 배추를 얼마나 하시는데요? 200포기 정도 하신대.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오래. 시누이들도 온다고 하셨어. 저는 드라이어를 끄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0포기요. 작년에 100포기 할 때도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올해는 그 2배라니. 저는 김치 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저보고 오래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며느리들이 도와드려야지. 시누이들도 며느리잖아요. 왜 저만 꼭 가야 해요? 언니들도 간다니까. 같이 하면 금방 끝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 큰 시누이는 1시간 있다가 애들 봐야 한다며 먼저 갔고 수진이는 입덧한다며 중간에 누워 있었어요. 결국 저 혼자 밤까지 남아서 정리했죠.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결국 저 혼자 다 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하루만 참아줘. 어머니가 얼마나 고대하시는데. 며느리가 안 오면 서운해 하실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년 듣는 말이에요. 하루만 참으라고.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 하루가 저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준호는 모릅니다. 저도 토요일에 일 있어요. 회사에서 보고서 마감인데 일요일에 하면 되잖아. 하루 미루면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결국 제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번에는 내가 많이 할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면 준호는 아버지와 담배 피우러 나가고 형부와 축구 보러 가죠. 결국 저 혼자 남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실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다시 먹지도 않을 김치를 200포기나 담그러 가는 겁니다. 손은 얼얼하게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김치를 시누이들이 나눠 가져가고 저는 한 포기도 안 가져오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긴 하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조퇴해야 한다고요.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했어요.
저는 오후 4시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고무장갑 10켤레, 비닐 앞치마 5장, 그리고 큰 대야 2개를 사오라고. 물론 돈은 제가 내야 하죠. 마트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생활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고무장갑 진열대 앞에 서니 한숨이 나왔어요. 두툼한 김장용 장갑들이 가득했죠. 저는 제일 두꺼운 걸로 10켤레를 집었습니다. 작년에 얇은 걸 샀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거든요. 앞치마를 고르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장 준비하세요?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이었어요. 손에는 저와 똑같은 고무장갑을 들고 있었죠. 네, 내일 가야 해서요. 저도요. 시댁에서 하신대요. 진짜 힘들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처지구나 싶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전 김치를 먹지도 않아요. 그 말에 그 여자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해도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니 5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카드를 긋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장 보고 왔어. 어머니가 사오래서. 준호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자자. 저는 부엌에 봉투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뭘 해먹을까 생각하는데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어요. 결혼 첫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김장하니까 오라고 하셨죠. 저는 그때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좀 거들면 되겠거니. 하지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독에 담았어요. 시누이들은 오전에 잠깐 왔다가 애들 데리고 놀러 갔죠. 저만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을 봤더니 물집이 3개나 잡혀 있었어요.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죠. 준호는 고생했다며 파스를 사다 줬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았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진짜 내일 가기 싫어. 준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하루만 참아. 하루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도 효도하는 거지.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그것밖에 없으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효도요. 제가 먹지도 않을 김치를 온종일 만드는 게 효도라고요. 그럼 시누이들은요? 그분들은 왜 효도 안 하나요? 저녁을 대충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죠. 배추 씻기, 절이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담기, 정리하기.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내일이면 또 빨갛게 부어오를 거예요. 양념 때문에 얼얼하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김치는 제 입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죠. 옆에서 준호가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시작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참을 겁니다. 며느리니까요.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겨우 3시간 정도 잔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키는데 벌써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김장할 때 입을 옷은 따로 챙겨뒀죠. 어차피 양념 범벅이 될 거니까요. 6시에 출발했습니다.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준호는 운전하면서도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조금만 자고 올 걸 그랬나?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토요일 아침이죠. 7시 반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거대한 플라스틱 대야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말 200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 왔구나. 일찍 나왔네. 들어와서 아침이나 먹어. 저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민서야, 언니들은 9시쯤 온대. 그 전에 우리 배추부터 좀 씻자. 네, 어머니. 저는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호스를 건네주셨어요.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1월 초 아침 공기는 정말 차가웠거든요. 배추를 하나씩 들어 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묻은 겉잎을 떼어내고 뿌리 부분을 깨끗이 씻어냈어요. 1포기, 2포기, 10포기. 손이 점점 시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절인 물을 준비하셨어요. 굵은 소금을 물에 풀고 배추 사이사이에 뿌리셨죠. 저는 말없이 배추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80포기쯤 씻었을 때 손끝 감각이 거의 없어졌어요. 고무 장갑을 꼈지만 찬물은 스며들었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요. 준호는 어디 있나 봤더니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와준다던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9시가 되자 큰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형부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 언니. 왔어요? 큰 시누이는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애들이 아침을 안 먹어서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큰 시누이 가족은 식탁에 앉았고 저는 계속 마당에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9시 40분쯤 막내 시누이 수진이가 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걸음이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언니 고생한다. 나 입덧 심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괜찮아. 들어가서 쉬어. 수진이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남았어요. 배추는 아직 100포기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역시 큰 며느리가 일을 제일 잘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칭찬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게 슬펐죠. 10시가 되자 드디어 배추 씻기가 끝났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절인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려야 하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양념 재료들을 꺼내셨습니다. 고춧가루, 멸치액젓, 마늘, 생강, 파, 무. 제가 손질해야 할 것들이 태산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죠. 모두가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당에서 혼자 파를 썰고 있었어요. 먹지도 않을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요. 11시쯤 시어머니께서 큰 대야에 양념을 쏟아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춧가루가 빨갛게 물들고 액젓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물을 채 썰고 파를 송송 썰었죠. 마늘과 생강은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민서야, 이것 좀 섞어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대야 앞에 앉았어요. 빨간 양념을 손으로 섞기 시작했죠. 찬물에 불은 손에 고춧가루가 스며들자 따끔거렸습니다. 그때 큰 시누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 찍어요.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큰 시누이는 마당 풍경을 몇 장 찍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도 같이 찍자. 손 좀 넣어봐. 저는 양념 묻은 손을 대야에 넣은 채 포즈를 취했습니다. 큰 시누이도 손을 살짝 담그고는 V를 그렸어요. 사진을 찍고 나자 큰 시누이는 바로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어머니, 저 애들 좀 봐야 해서요. 형부가 혼자서는 힘들어해요. 그렇게 큰 시누이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양념을 계속 섞었어요. 10분, 20분, 30분. 손이 점점 더 얼얼해졌습니다. 수진이도 잠깐 나왔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미안해. 나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조금만 있다 도와줄게. 괜찮아. 들어가 있어. 수진이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절인 배추를 헹구고 계셨고 저는 양념을 버무렸죠. 정오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점심 준비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민서야, 양념 다 됐으면 배추에 넣어봐. 나 점심 차릴게. 네, 어머니.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하나씩 들어 입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기 시작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했네. 도와줄까?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그의 옷은 깨끗했어요. 손에는 양념 하나 묻지 않았죠. 지금 와서 도와주겠다고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랑 이야기하느라.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들어와서 밥 먹어. 저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 아이들이 떠들고 형부와 준호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죠. 저는 밥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바깥에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식사를 즐겼어요.
식사 후에는 커피까지 마셨죠. 저는 먼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100포기 이상의 배추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쪼그리고 앉아 양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노는 소리, 어른들이 대화하는 소리. 저는 혼자 일했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톱 밑으로 양념이 파고들어 따가웠어요. 허리는 이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죠. 3시 반쯤 큰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김치는 나중에 받으러 올게요. 큰 시누이는 차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40포기쯤 가져갔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민서야,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큰 시누이가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는 아직 양념이 묻어 있었죠. 수진이네도 40포기를 가져갔습니다. 차에 싣는 건 남편이 했고 수진이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우리는 입덧 때문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 괜찮아. 조심해서 가. 그렇게 시누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일은 거의 저 혼자 했는데 김치는 절반 이상 가져갔죠. 저는 다시 배추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60포기가 남아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넘어가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배추에 양념을 넣었어요. 손가락 끝은 이제 감각이 없었고 손등은 양념 때문에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민서야,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는 법을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어떻게 독에 담아야 하는지. 우리 민서가 정말 장하다. 시누이들은 좀 그런데 역시 큰 며느리가 최고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칭찬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시누이들은 왜 그래도 되는데 저는 왜 이래야 하나요? 4시 반쯤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하면 통증이 왔고 손을 움직이려면 관절이 뻐근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시아버지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편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약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물을 마시고 약을 삼켰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이래야 하나요? 김치도 먹지 않는데 왜 온종일 이 일을 해야 하죠? 시누이들은 사진 한 장 찍고 차에 김치만 싣고 갔습니다. 준호는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시어머니는 칭찬하시지만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을 안 해서 번질 일은 없었지만 울고 나면 눈이 빨개질 게 뻔했어요.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민서야,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참았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정말 고생 많이 하네요. 그래,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언니들은 좀 그런데 민서는 정말 일 잘해.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어머니, 민서가 김치 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시키시는 건 좀. 준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준호가 저를 편들어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미 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김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해? 효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김치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다고요. 그냥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다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복도에서 저를 봤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 힘내. 저는 대답 없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배추는 아직 40포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양념을 넣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기계처럼 반복했어요. 생각하면 안 됐거든요. 생각하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등을 켜주셨어요. 저는 불빛 아래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김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배추를 독에 담고 뚜껑을 덮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독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다 됐다. 수고했어, 민서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닿자 손이 화끈거렸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보니 한숨이 나왔죠. 시어머니께서 핸드크림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바르고 자. 내일이면 좀 나아질 거야. 네, 어머니. 저희 이제 들어가 볼게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민서가 피곤해해서요. 준호가 제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차에 탔어요. 시트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운전하면서 저를 몇 번 쳐다봤어요.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죠. 저도 아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곧장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가 심했어요. 손은 물만 닿아도 따가웠죠. 저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서야. 네. 앉아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마주 보기가 싫었거든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작년에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때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재작년에도요. 근데 달라진 게 뭐예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랑 뭐요? TV 본 거요? 담배 피운 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은 이렇게 부었고요. 저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아요.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를 버무렸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준호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시누이들은요? 언니는 사진 찍고 1시간 만에 갔어요. 수진이는 입덧한다고 누워만 있었고요. 그런데 김치는 반 이상 가져갔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전 김치를 먹지도 않아요. 아시죠? 제가 김치를 못 먹는 거. 그런데 왜 매년 저보고 오라고 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요? 오늘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죠. 김치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효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시누이들은요? 그분들은 왜 효도 안 해도 돼요? 저만 며느리예요? 그분들도 다 며느리잖아요.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쳤어요. 매년 이걸 반복하는 게 제가 먹지도 않을 김치를 만들고 손이 부어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는 게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죠.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요. 제가 계속 참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민서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내년부터는 뭐요? 또 똑같을 거면서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자러 갈게요. 너무 피곤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도 아팠어요. 옆에서 준호가 들어와 누웠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에 붓기는 빠졌지만 손톱 및 양념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허리 통증도 며칠 더 갔죠. 그 일요일 아침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오늘 어머니께 전화드릴게.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김장 이야기. 내년부터는 다르게 하자고 말씀드릴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후에 준호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장 말인데요. 내년부터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투였죠. 민서가 김치를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김장에 오라고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언니들도 며느리예요. 근데 언니들은 1시간 있다 가고 수진이는 누워만 있었잖아요. 민서만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내년부터는 김장을 외주로 시키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 민서한테만 부담 주시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렸지만 정확히는 안 들렸어요.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서도 힘들어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저를 봤어요. 화내시긴 하셨는데 생각해 보신대.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됐으니까요. 그 주 목요일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게 직접이요. 민서야, 나야. 네,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서운한 듯 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말을 했어야지. 왜 참기만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김치도 안 먹는데 매년 시켰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외주로 시킬게. 아니면 언니들한테도 똑같이 시간 내라고 할게. 내가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그리고 미안하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어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다음 주 일요일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갔어요. 큰 시누이와 수진이도 와 있었죠.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김장 말인데 외주 업체 알아봤어. 그냥 시키려고. 너희들도 다 바쁜데 모여서 할 필요 있겠어. 큰 시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직접 하시던 거 왜요? 나이도 있고 힘들더라. 그리고 민서가 김치도 안 먹는데 매년 오라고 한 게 미안해서. 큰 시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민서한테만 너무 많이 시켰어. 너희들은 잠깐 왔다 가고 민서만 하루 종일 있었잖아. 큰 시누이와 수진이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하자. 명절 준비도 제사 준비도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똑같이 하든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잘 됐지? 네, 고마워요.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진 게 다행이에요. 창밖을 보니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저는 김장을 하러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완벽한 해결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말을 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내년 가을이 두렵지 않았어요.